부동산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보시고요. 목차 보시고, 목차를 계속 보는 이유가 저희가 2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을 하지 않으면 2개월 뒤에나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차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목차에다 몇 가지 쓸 것도 있네요. 목차를 한번 읽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에지 부동산학 총론인데요. 부동산학의 이해,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읽는 거 부담 주지 않겠어요. 부동산학 이해에 따른 제1절 여기에다가 종합과학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종합과학, 순수과학 이렇게 하고 X 펼쳐놓습니다. 순수과학 학문이 아니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몇 년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별표 칩니다.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는 별표 치시고요. 작년에도 세 문제 출제했고요. 최근 경향은 여기에서만 세 문제씩 출제하는 것 같아요. 제1절 부동산의 개념, 제2절 부동산의 분류 있죠. 이 부동산의 분류는 28개 제목 알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후보 전환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후보지는 지역 간 용도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행지도 있는데요. 후보 전환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분류에서 여러분들 또 28개 제목에서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 적으시면 좋은데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차장천은요. 차장천은 공시법에서 100% 나옵니다. 차장천은 저희 쪽은 아니고요. 공시법. 그러니까 저희 쪽은 개념이니까 국어가 어떤 개념인지 국어 하나 적어놓을까요? 국어 적습니다. 국어는 인위적인 걸 말하죠. 인위적 공작물이 설치되는 거 국어. 왜냐하면 작년에 제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국어 혹시 또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법지란 개념도 있고요. 법지는 적을까요? 법지는 법에서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실용 가치가 없는 거죠.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법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지는 여기서 우리가 국어하고 법지는 일단 간단하게 2개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도 많이 있는데 그때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 하나 2개씩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여기에서는 작년에 출제 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학 개념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똑같은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적을 게 있죠. 부동산 특성에서는 부동성과 부증성 적겠습니다. 부동성, 부증성 적어져 있을 거고요. 토지의 특성, 건물의 특성은 뒤에서 하고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총론은 앞으로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총론은. 그런데 여러분 그 부동산학 개론에서 부동산 총론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쪽에서 틀리시게 되면 약간 타격이 커요. 열심히는 잘 안 하죠. 다른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공시법 한 문제, 그다음에 공법이 한 문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열심히 하지 않는 파트인데 이용하시고요. 그다음 부동산학 강론입니다. 부동산학 강론에서는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 전반적으로 중요하죠.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수요 쪽에다가는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옆에다가는 유량과 저량을 적겠습니다. 유량이라는 개념과 저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개념이고요. 유량하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특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특정 시점입니까? 기간이죠. 기간이 개념인 것이 유량. 특정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저량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유량과 저량. 그래서 뭐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탄력성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탄환 비급이라고 하나 적겠습니다. 탄환 비급.
B급이라는 걸 적어주시고요. 하나는 B급. 이 탄력성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전체적으로 한 3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탄이 뭡니까? 탄력성을 의미하고 있죠. 탄력성은 기울기가 만만하다. 이렇게. 이것은 뭐죠? B는 비탄력적인 거죠. 비탄력적인 것은 기울기가 급하다 이렇게 했었죠.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완전 탄력적인 것인데, 완전 탄력적인 것은 완탄이라고 했습니다. 완전 탄력적인 것은 완탄, 수평 이렇게 하나 여기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좋겠죠. 완탄, 수평 적어놓습니다. 완탄, 수평. 그 다음에 이게 비싼 개념 뭐가 있죠? 완탄 비집이라고 적겠습니다. 완탄 비집. 완전 탄력적인 것이 완전 비탄력적인 거.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우리가 수직이죠. 수직. 완전 탄력적인 거,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수직과 수평, 완비수직이라 할까요? 헷갈릴 텐데 완비수직 하죠. 완비수직.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수직 형태. 그래서 부중성에서 기인하는 거죠. 대부분. 왜 부중성에서 기인하는 이 네 가지 사자성어는, 세 가지 사자성어는 여러분들 괴롭힐 거니까 계속해서 듣고 가신다면 아마 70점대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가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렵습니까? 하나 더 한다면 이건 저세입 부담에서 나온 데 미리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탄유라고 해놨습니다. 탄유. 이러면 다 나오네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저 네 가지가 아마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거의 4문제에서 5문제까지 나오니까 탄유는 뭐냐면요. 탄력적인 것이 유리합니다. 탄력적인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비탄력적은 불리한 거죠. 비탄력적인 것은. 비탄력적인 것은 우리가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유. 탄환 비급, 완탄 수평, 완비수직, 탄유 이렇게 4개 정도는 여러분들 하신다면 이 수요 공급 쪽에서는 거의 안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떼어나셔야 완전 탄력자는 수평, 완전 비탄력자는 수직 형태.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부중성과 관련돼 있었죠. 자, 이렇게 적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제1장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더 하자면요. 부동산 수요 곡선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그렇죠. 우하향이라고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수요에 따른 우하향이라는 적어놓을게요. 수요 위에다 적으면 되겠죠? 약간 공급에. 이건 이제 아실 테니까. 공급은 우상향. 이렇게 공급은 우상향. 그래서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게 우리가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라고 같은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다음 수요 공급의 균형은 이걸 아셔야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은 인플레이션 개념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출제하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인플레이션에서 나온다면 피시의 효과라고 하나 적어놓습니다. 피시의 효과. 학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학자를 좋아하는 교수님을 피시의 효과 정도는 언제든지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피시의 효과. 그다음 2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우리가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죠. 이 중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요즘 최근 출제위원회의 패턴을 보니까 경기 변동과 관련돼서 4가지 국면이 있죠. 해상, 후하. 그래서 제2절 맨 위에 부동산 경기 변동 옆에다가 해상후하라고 적습니다. 해상후하. 해상후하. 해가 뭐죠? 해봅시다. 오케이.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한시장이죠. 주요할 건 후퇴시장과 하한시장, 해상시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죠? 이건 하한가가 되고 직전 거래가 하한 가격이 되고 이건 무슨 가격이 되는 거죠? 상한 가격이 된다는 거죠. 작년 시험에 했죠? 이걸 바꿔놨죠? 하한 시장에서 직전 가격이 하한 가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시장에서 이루어진 가격은 상한 가격이 된다는 거. 지금 최근 3년 동안 계속 이 질문 가지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 변동과 부기축 변동도 있는데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계절 변동과 부기축 변동. 부기축 변동을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했죠? 예기치 못한 사건이고요. 계절 변동은 대학가, 계절에 따른 수요 요인, 겨울방학, 여름방학. 최근에 내년에 올해도 이 정도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은근히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해상 후하 이 날 순서도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한번 볼 거고요. 실제 시험은 이거 하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상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3절 보시면 거미지 이론이 있는데요. 이 거미지 이론도 최근에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거미지 이론은 우리가 뭐 비교하면 되겠죠? 탄수. 거미지 이론 하면서 탄수 생각하셔야 돼요. 거미지 이론은 탄수입니다. 이 탄유는 우리가 탄력적인과 비탄력적인 게 누가 더 유리하느냐 이거고요. 이건 뒤에서 우리가 임대정책과 조세정책에서 나옵니다. 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임대정책과 조세정책에서 한 문제는 뭐 충분히 맞고요. 거미지 이론에서 탄수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탄수.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탄수가 무슨 의미냐?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큰 것을 우리가 뭐라 하겠죠?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죠. 수렴형.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시는 걸 다 쓸 게 많아요. 그렇지만 다 너무 많이 쓰지 말고 해서 배웠으니까 그냥 이 정도 처음에는 탄수 하시고요.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탄수만 생각하세요. 탄력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수렴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발산형 반대고요. 순환형 같아지는 거니까. 기울기와 절대값을 했을 때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기울기나 절대값을 주어진다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클 겁니다. 이게 수렴형이니까 탄수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탄수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 스펙을 놓겠죠. 아무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의미 특성 밑에 보시면 여기서 한 두 문제 나오죠. 부동산 시장 통상적으로 주택시장 분석이 나오죠. 이 주택시장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를 적는데 상향 여가와 적어놓으세요. 상향 여가, 하향 여가라고 그냥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 특히 하향 여가를 주의하셔야 돼요.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집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하향 여가, 상향 여가는 반대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집을 구입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발생한다. 이 개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 이익이 커야 상향 여가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걸 바꿔놓으셔서 하향 여가를 바꿔놓습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을 매입해서 저축하면서 이건 상향 여가다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출제가 될 거니까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는 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이 문제가 거의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 3절 보시면 효율적 시장 있죠? 이 효율적 시장은 처음에 접하신 분 어려워요.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할당 시장이라고 나중에 뒤에 나올 텐데,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즉시 반영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인데, 세 가지 시장으로 나눴죠? 옆에 좀 쓰기가 조금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써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뭐가 있었죠? 준강성,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었죠? 세 가지. 그래서 정상 이유는 그러니까 전부 가능하죠. 초과 이유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정보로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주로 사용했고요. 이것만이라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억하기가 너무 벅차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효율적 시장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생소해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면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쪽은 한번 이쪽이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시험 문제에서 풀 때 완전 탄력적이냐 완전 비탄력적이냐 이 질문에 똑바로 풀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다음 중강성 시장은 과거 플러스 현재였죠?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네. 이 정보가 효율적 시장이니까 정보가 직접 없이 반영된 시장인데 만약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시장을 따져본다면 약성 시장에서는 우리가 초과이윤이 가능했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부담됐죠. 중강성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초과이윤이 가능했습니다. 정보 비용이 부담하죠. 그러나 강성 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이걸 가지고 시험 질문화 시키니까 주의합니다. 하는데 은근히 부담스럽죠. 중강성 시장에서는 과거는 기술적 분석, 현재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 근거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이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강성 시장은 약성 시장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맞죠. 강성 시장은 중강성, 약성 시장을 포함한 개념. 그래서 누가 위에 있는지 과거, 현재, 미래. 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중강성 시장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눠주고 있다는 효율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시험에서는 거의 약 90% 이상으로 확률로 출제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빨리빨리 극복하셔야 여러분들의 점수가 탄탄하게 부동산 개론에서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제4장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지난 시간에 하면서 끝냈는데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죠. 공간 구조 관련해서는 학파가 올해는 중요하다겠죠. 10사람의 학파가 나오고 각자 이름이 나오는데 수요 공급에서 방금 했던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썼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야죠. 안 읽으면 또 서운하니까. 여기 있어요. 1편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부동산학 총론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부동산 총론 이거 읽으면서 시간 허비할 필요 없으니까 부동산학 강론 2편부터 제3편 부동산 감정평가론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학 강론 제1장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제1절 부동산 수요 제2절 부동산 공급 제3절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제2장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 제1절 인플레이션 제2절 부동산 경기 변동 제3절 거미집 이론 제3장 부동산 시장론 제1절 부동산 시장의 의미 특성 제2절 주택시장 분석 제3절 효율적 시장 제4장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제1절 지대 및 지가 이론 제2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제3절 입지론의 의의 제4절 공업 입지 제5절 상업 입지 제6절 주거 입지 제5장 부동산 정책론 제1절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
제2절 토지정책, 제3절 주택정책, 제4절 조세정책, 제6장 부동산 투자로, 제1절 부동산 투자와 투기, 제2절 부동산 투자의 이용과 수익, 제3절 포트폴리오 이용, 제4절 화폐의 시장 가치, 제5절 현금으로 예측 및 분석, 제6절 투자의 타당성 분석, 제7장 부동산 금융론, 제1절 부동산 금융, 제2절 주택담보대출, 제3절 부동산 유동화 제도, 제4절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제5절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제6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8장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 제1절 부동산 이용, 제2절 부동산 개발, 제9장 부동산 관리 및 마케팅론, 제1절 부동산 관리, 제2절 부동산 마케팅, 제3절 부동산 광고, 제3편 부동산 감정평가론, 제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 제1절 감정평가의 의미 기능, 제2절 감정평가의 분류, 제2장 부동산 가격 이론, 제1절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제2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 제3절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제3장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제1절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제2절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제4장 감정평가 방식, 제1절 감정평가 3방식의 개요, 제2절 원가 방식, 제3절 비교 방식, 제4절 수익 방식, 제5절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제6절 감정평가의 절차, 제5장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제1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제2절 지가 공시 제도, 제3절 주택 가격 공시 제도.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스킵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하다가 끝냈던 공간 입지 구조론 이쪽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학파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요. 242쪽입니다. 242쪽에 지대 및 지가 이론이 있고요. 지대와 지가 얘기가 있고요. 자, 243쪽에 지대 이론이. 이 이론 쪽에서 우리가 주장하는데, 지대 이론과 관련돼서 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거죠. 지대. 여기서 첫 번째 누가 있었죠? 그렇죠. 리카르도가 있었죠. 리카르도가 이역가를 끌면서 생각했대요. 당시 오마차 리카르도. 리카르도가 뭘 주장했죠? 차액 지대설. 이 차액 지대설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였죠? 그렇죠. 비옥도였죠. 소지의 비옥도에 의해서 소지의 지대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비옥도가 좋은 토지에서는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높은 지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쪽에서는 적은 지대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리카르도의 차익 지대설은 비옥도만 중점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렇죠. 한계지라는 거죠.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론의 오류가 나온 거죠. 두 번째 누가 있었죠? 리카르도의 차익 지대설이 있었고, 티넨인가요? 티넨이죠? 이 티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 티넨이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 티넨은 차익 비옥도가 아니라 어디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위치 지대설. 다른 말로 고립국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토지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거죠. 도시 근교에 있는 토지는 아무래도 지대가 비싸겠죠. 도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소음기 때문에 수송비의 부담 때문에 지대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티넨의 위치 지대설 244페이지 가시면 티넨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죠. T는 토지의 비용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밑줄 쳤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 보시면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현대적인. 그래서 T는이 네번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T는의 위치 지대설 또는 입지 교차 지대설 고립국 이론이라고 하고요. 농업 입지 이론 중에 하나이다. 농업 입지네요. 왜 농업 입지 이론이 나오냐면 뒤에서 이제 상업 입지가 나오거든요. 상업 입지, 공업 입지. 그래서 먼저 하나 기억하시고요. 농업 입지 이론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 T는의 위치 지대성을. T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비자나 도시 중심자의 접근성에 따른 수송비를 고려하는데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죠.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T네. 수송비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중요시하고 있는.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는 수송비가 거리에 비례하니까 도심지에서는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집약적이라는 표현 주의하자겠죠? 집약적.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미국으로 갈수록 조방적으로 사용한다겠죠? 조방적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목장 사용하시면 된다겠죠? 목장. 그다음 세 번째가 리카도의 이 차액지대서를 비판하고 나온 학자가 있었다겠죠? 그게 한계지에서도 소득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면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던 자본론의 저자 누가 있었죠? 마르크스가 있었죠? 마르크스의 뭐죠? 절대지대설이죠. 절대지대설. 여기서는 모든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토지에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지대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주장했던 학자가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절대지대설. 마르크스를 가지고 뭐 중요하게는 시험에 단독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왜 그런지? 잘못하면 몰리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출제자들도 우리 지난번 시험에 보니까 뭐 다른 말로 나타났던데. 그다음 준 마샬인가요? 마샬의 준 지대사. 이 마샬의 준 지대사도 누구를 따라온 거죠? 리카도죠. 리카도의 이론을 계승해서 발전시켰는데, 자, 준 지대설의 핵심은 우리가 토지에서도 발생하지만 또 어디서도 발생한다? 고정된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고정된 기계에서도 토지가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던 게 마샬이었습니다. 마샬의 준지대설. 그래서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이나. 가장 많이 나와서 T면입니다. 그래서 245쪽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절대지대설에 밑줄 치시고, 우리가 네 번째 줄에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봤던 사람이 마르크스였고요. 246쪽에 파레토의 경제지대설인데요. 파레토는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밑줄만 칠까요?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은데, 파레토의 경제지대설은 파레토는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기계 설비처럼 공급의 희소성이 동그라미 칩니다. 파레토의 8대2 법칙이 유명하죠? 8대2 법칙 유명한데요. 이쪽에서는 경제지대설로 나왔습니다. 모든 거의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20%와 모든 소득을 쟁취한다는 거죠. 파레토에 의하면 공급 희소성이만 밑줄 치고요. 혹시 나중에 시험 막판에 8, 9월 달에 기회가 되면 파레토가 만약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247쪽에 마샬의 준지대설이 있었고요. 마샬의 준지대설을 밑줄 치시고 두 번째 끝에 있네요.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여기 밑줄 치죠. 고정된 생산 요소에서도 소득이 발생한다고 봤죠. 고정된 생산 요소에 의해서도 소득이 발생된다고 보면 토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죠. 249쪽에 이제 알론소입니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은 토지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땅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해요. 돈 많은 사람이 도심지에 있는 땅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밀려난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서예요. 입찰 지대서. 그래서 도심지, 중심지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한다? 집약적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누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그럼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약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빌딩이 고층화된다겠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돈 많은 사람이 입찰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땅을 사용하는 거죠. 이 정도가 지대 이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는 안 나와요. 시험 안 나오니까 어떤 지대요? 학자가 이걸 주장해는 이건 안 나와요. 시험에서 리카르도가 위치 지대설을 주장했다 이렇게까지 아주 형편없이 풀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는 차액 지대설의 내용, 그다음에 위치 지대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지. 학자 열심히 외운다 해서 내용을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주장했던 내용과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담겨져 있는지를 좀 구분해서 시험에 출제하니까 이걸 학자까지 내주시면 좋겠지만 이걸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 보면 이걸 바꿔놓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리카르도의 차익 지대설과 절대지대설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걸 좀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거의 시험 문제 풀면 지장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게 토지 한계지에서도 소득이 발생한다. 전체적인 내용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9쪽에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에 보시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의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최대 금액 입찰하는 거죠. 여러분들 경매시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경매할 때 최대 금액으로 입찰이 되죠? 최대 금액. 그래서 최대 금액을 돈 많은 사람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입찰지대에 근거해서 대박친 기업 하나 있죠? 초대박친 기업. 어딜까요? 최근에 어디? 우리나라 기업에서 한전이 서울에 있는 땅, 현대의 구조인가요? 승자의 저주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그렇게 투자해서 거기 건설 꼭 짓고 싶었는지는 한번 제가 궁금하긴 합니다. 승자의 저주가 뭔지 아시죠? 입찰해서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는 어떻게 된다? 굳어나서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승자의 저주에 걸려있는 회사가 대우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공장 많이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대우건설 인수한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거의 다 쓰러졌어요. 지금 이제 쓰러지고 있는 데가 어디죠? 금호산. 지금 금호산업도 지금 그 대우건설 인수해가지고 고생하다 지금 입찰 지금 중이죠. M&A 대상입니다. 호방건설하고 몇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승자의 저주라고 그러죠. 너무 욕심내면 안 되죠. 만약에 이걸 호방건설도 무차입 경영으로 참 유명한 기업인데 이걸 인수해서 다시 대우건설 인수해서 어떻게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자의 저주로 입찰 경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 시장에 가시면 결국은 승자의 저주에 걸리죠. 잘 하시다가 끝에는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경매 시장에서 끝에는 물려. 그래서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승자의 저주에 걸렸고 우리나라 기업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게 대우건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9페이지.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는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이 되고 도심 지역 밖으로 가면은 조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지불할 때 최대 금액 지불하고 한계
지선 초과이온 0이 되는 지대를 우리가 입찰 지대를 한다. 이온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입찰하지 않겠죠?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읽어보면 질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50쪽에 직가 이론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교재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가 이론은. 그 다음에 251쪽에 가시면 이제 도시공간 구조입니다. 이 시간부터 여기까지 안 했던 지대 이론입니다. 도시공간입니다. 이 도시공간 쪽에서도 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하죠. 지대 이론 반드시 하나 나올 거고요. 도시공간 쪽도 한 문제 나오고요. 상업입지도 하나 나오겠죠. 도시공간. 도시공간 쪽에서는 먼저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서 251쪽에 보시면 버제스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동심원 이론. 이 사람은 시카고 1920년대 시카고를 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20년 전이면 거의 100년 전인데 이런 걸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가 한심하죠? 자, 두 번째,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거주지 분화 현상이 있습니다.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분화. 거주지가 나눠지더라 이거죠. 가장 따라서 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 3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도시 생태학적 밑줄입니다. 도시가 살고 뭐 태어나서 살고 죽는다 이런 표현 사는 거죠. 생태학적으로 살펴봤다. 세 번째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이거죠.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따라서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은 침입 단사 니즈에 오는 거죠. 니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하고 경쟁하고 그다음에 천이 쫓겨나고 이런 또 점이지대 이렇게 중간지대가 천이라고 그러죠. 중간지대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그 사이 이걸 천지대라고 합니다. 점이지대라고 하고요.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4번 동심원의 형태로 중심 업무지구, 천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등 5개의 동심원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5번 도심부터 거리에 따라 농업경영 조직이 다르게 형성되어 도심으로 갈수록 지각적 농업입지, 도심에서 멀수록 저방적 농업입지가 된다겠죠. 동심원의 형태로 여러 개의 농업입지가 형성된다는 티넨의 고급기 이론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제스도 누굴 따라한 거죠? 티넨에 따라한 거죠. 티넨의 이론을 따라서 버제스. 근데 이건 또 이렇게 바꿔놔요. 버제스는 티넨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근데 티넨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학자들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결국 티넨의 농업 구례국 이론을 다 응용합니다. 상업입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티넨이 할아버지다 보시면 할아버지고요. 이 이론을 버제스가 따라왔고, 아까 우리 지대 이론에서 누가 따라갔죠? 지대 이론에서는 알론소였죠? 알론소가 따라갔죠? 그래서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에서 티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이쁜가요? 중심에서 멀수록 이렇게 따졌으니까 같은 것을 따라온 거죠. 동심원 이론의 문제점 보시면 자 6번의 별표 칩니다. 6번의 별표. 시험 질문이에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이나 지대, 인구밀도 등이 낮아지고 동그라미 인구밀도가 낮아지고 범죄나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도심과 도심에서는 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범죄, 질병 이런 것들이 높다 이거죠. 높다. 도심에서 벗어나면
낮아지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농업 지역이, 농촌 지역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심 지역이 발생 많이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 가면 10년간 범죄 없는 마을, 막 이렇게 비석도 걸려져 있죠. 안 보셨나요? 10년, 우리 동네 10년 범죄 없는 마을.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표시 하나씩 해주기도 했습니다. 도심에서는 10년 동안 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죠.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어제서는 이게 중요해요. 시험 치면서. 도심 지역은 범죄나 질병이 높고 도시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외곽 지역에서는 낮다, 불편,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농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지역하고 농촌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거제스의 동심원 이론. 도시 문제라 있습니다. 도시 농촌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 문제. 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게 범죄죠, 범죄. 동심원 이론의 문제점입니다. 토지 이용의 형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으면 미칠 실수래요. 단순화했으며 집합과 심화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일반성 결여될 때 도시 집합에서 발생하는 것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수송비가 도심에서 각 방향으로 같을 수가 없으므로 현실의 토지형 동심원 구조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동심원이 똑같다 이거죠. 동심원이니까 다 수송비가 같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수송비와 여기 수송비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론상 오류가. 그 다음에 3번, 도시는 교통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이 도시는 교통망에 따라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신간선이죠. 신간선이 시작된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완전히 차이가 있답니다. 신간선이 나오면서 일본의 집가가 거의 평준화가 됐고요. 많이 도심지에서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뭐라고 하나요? 빨리 고속철도. 이 고속철도는 지역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교통망이 좋으니까 집가가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겠죠. 자, 호이트입니다. 호이트가 가장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는. 호이트의 선형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꼭 하셔야 될 겁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 선형이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름철에 여러분 더우시면 예전에 어른들이 뭐 하죠? 이렇게 부채. 선형이란 말이 부채. 그냥 이왕 가져오려면 호이트의 부채이론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어렵게 선형이론이라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 이거죠. 부채이론, 부채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하신다면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겁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 부채이론, 선형이론입니다. 252페이지.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고, 자, 이가 또 따라갔나요? 따라갔습니다. 호이트가 동심원 이론을 보완했습니다. 동심원 이론의 문제점 뭐였었죠? 수송비가 일정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도심이 좀 이렇게 다 다르더라 이겁니다. 동심이 기억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부채꼴로 생겼더라 이거죠. 호이트의 선형이론, 미국의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여 수정하여 제시한 이론으로 미국의 142개 도시의 주택가격 분포의 중점을 둬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중심 업무 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가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배치된다는 이론이다. 교통 노선에 별표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교통 노선을 중요했습니다. 교통을 중요했어요. 호이트는 도시가 성장하는 것은 교통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호이트 하고 누가 생각나야 돼요? 교통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거제에서는 도시 지역에 범죄 질병이 극심하고 외곽 지역으로 발전한다. 이게 도시 문제죠. 도시 문제. 1920년 되면 심각할 때였죠. 20년 되면. 경제공황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극심해졌고요. 호이트는 그 뒤에 선형이론 교통 중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고급주택 지구는 고용기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 노선을 추구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선형으로 발전한다. 4번. 고급주택 지구는 도심 주변이나 도매 경공업지구 인근 지역에서 선형으로 발전하고요.
5번 중급주택지구는 고급주택지구와 저급주택지구 사이의 선형으로 발전한다. 6번째, 도시주거 공간 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다. 7번,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은 상류층은 고용기회가 많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 노선을 추구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8번, 교통의 발달, 소득의 증가 등은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읽어보니까 호이트는 뭘 중심 여기는 거죠? 교통. 교통이 좋은 쪽에 누가 살아요? 고소득자가 삽니까? 저소득층이 삽니까? 네? 교통이 좋은 쪽에 누가 살아요? 그렇지. 고소득자가 산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다시 한번. 그래서 6번, 7번이 특히 7번에 따른 이렇게 하나 쳐놓을까요? 이렇게 하나.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은 상류층은 고용기회가 많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노선을 추구하여 발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고급 주택가는 도시에 있습니까? 도시 밖에 있습니까? 도시 밖에 있어요. 도시 밖에 우리들이 집중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좋은 점 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거죠. 편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적 있나요? 서울 쪽에 가면 교통이 좋아서 전원마을 이렇게 형성해놓고 사시는 다 고급 주택들이죠. 선형이론의 민대점, 고소득계층의 고급주택지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요. 사회문화적인 토지 이용의 제한 요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3번, 단순히 과거의 경향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도시 성장의 추세를 분석하기는 다소 미흡하다. 어쨌든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는 선형이론.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니까 선형이론.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은